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아는 충청남도의 작은 읍내에서 권태율 씨네 가족은 종종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상적인 가정으로 회자되곤 했다. 권태율은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드넓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논과 밭에 둘러싸여 성장했다. 그는 추수철이면 하루 종일 콤바인을 몰며 고된 노동을 했고 흙먼지와 나달 냄새를 옷에 잔뜩 묻힌 채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높이 샀다. 그는 월급을 받아 술집에서 탕진하거나 말없이 사라지는 그런 부류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인 채다인 역시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녀는 읍사무소에서 일하며 작은 마을의 행정기록과 서신들을 관리했었다. 꼼꼼하고 정확하며 상냥한 성격 덕에 평판도 좋았다. 하지만 첫째 가은이가 태어나고 2년 뒤 아들 지안이가 태어나자 다인은 자신의 경력을 잠시 접어두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을 직접 집에서 돌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밖에서 보기에 그녀는 우아하게 엄마와 아내의 역할로 전환한 듯 보였다. 언제나 단정한 모습에 아이들에게는 늘 다정했으며 남편 태율에게는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그들의 집은 읍내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견고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농지와 읍내 상점가를 잇는 한적한 길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웃들은 종종 마당에서 동생을 쫓아다니는 가은이의 모습을 보곤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그러면 다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여인의 목소리로 저녁 먹으라며 아이들을 불렀다. 그리고 태율의 어머니이자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한 서화영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인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와 선을 긋거나 아들에게 집착하기도 했지만 서 여사는 오직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인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딸 같다며 착하고 예의 바르며 성실하고 가족에게 헌신적이라고 자주 말했다. 다인 역시 서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대하며 조언을 구하고 아이들의 삶에 깊이 참여시켰다. 서 여사가 무릎에 가은이를 앉히고 발치에서 지안이가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풍경이었다. 주일 교회 모임이나 마을 잔치에서 사람들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다정한 세대의 어울림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스캔들이 아닌 감탄 섞인 수군거림을 나누었다. 다인 씨는 참 복도 많지. 세월이 지나면 맹세를 잇는 숱한 남자들과는 달라.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부러움의 어조가 섞여 있었다. 권태율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듯 보였다. 그는 읍내에서 돌아올 때 작은 선물들을 사오곤 했다. 가은이의 머리핀, 지안이의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다인을 위한 새옷 같은 것들이었다. 외부인들에게 이러한 행동들은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의 증거처럼 보였다. 권 씨네 집의 저녁은 소박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후 태율은 아이들과 함께 앉아 가은이의 글자 공부를 도와주거나 지안이가 무릎에 올라와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는 상상의 트랙터를 조종하게 해주었다. 다인은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함께 어울렸고 때로는 그저 가족이 함께 있는 광경을 음미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서 여사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이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린 것에 감사했다. 시골 마을의 소문은 때로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권 씨 가족에게는 칭찬만이 따랐다.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남자들, 시끄럽게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 스캔들로 얼룩진 가족들과 그들을 비교했다. 태율과 다인은 그들과는 다른 안정의 상징처럼 보였다. 규칙적인 일상과 계절의 흐름 속에는 안락함이 있었다. 곡식이 자라고 시드는 동안에도 사랑과 가족 같은 어떤 것들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만약 다인이 행복의 연약함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돌보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가은이는 엄마를 무척 따랐고 종종 집안을 졸졸 따라다니며 질문을 하고 돕고 싶어 안달했다. 더 어리고 활발한 지안이는 어린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순전한 신뢰로 엄마에게 매달렸다. 두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태율에게도 다인은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가 읍내에서 아내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어떤 남편들처럼 아내를 깎아내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룬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남자의 인상을 주었다. 밖에서 보는 이들에게 그들의 결혼은 신뢰와 조용한 헌신 위에 세워진 세월을 견뎌내는 그런 결합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인 씨는 권서방 만나서 인생 편네라고 말할 때 그녀는 그저 정중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알기 위해 굳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두 아이를 곁에 두고 모두가 존경하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찬란했던 초창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그림을 무언가가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씨네 집에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너무나 미묘해서 다인은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한때 식탁에서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웃고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태율이 점점 말이 없어졌다. 그는 저녁 내내 조용히 앉아 접시 위에 음식을 뒤적이며 방 너머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했다. 가은이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소매를 잡아당기거나 지안이가 놀아달라고 조를 때 그의 반응은 짧고 건성스러웠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머무는 대신 떠날 핑계를 찾았다. 이웃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어. 혹은 선후배들 모임이 있어서. 처음에는 다인도 그의 말을 믿었다. 어쨌든 태율은 늘 믿음직했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남자였으니까.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그의 부재는 너무 잦아졌고 변명은 너무 설득력이 없었다. 다인은 어떤 말을 듣기 전에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방에 그녀가 들어서면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방식, 교회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짓, 한때 자유롭게 흐르던 대화 속의 어색한 침묵들, 무언가 그녀에게 숨겨지고 있었고 그 알지 못함이 어떤 혹독한 진실보다도 그녀를 더 갉아먹었다. 확신은 어느 평범한 아침 그녀가 읍내 상가에 있는 마트에 들렀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좋은 천이 다 팔리기 전에 고르려고 일찍 나섰다. 가은이와 지안이는 서여사와 함께 집에 있었고 다인은 모처럼 아이들의 손길 없이 홀가분하게 움직였다. 마트 안에는 벌써 몇몇 아주머니들이 모여 옷감을 뒤적이거나 늘 그렇듯 수다를 떨고 있었다. 다인이 그들 사이에 끼었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눈짓들을 알아차렸다. 빠르고 곁눈질하는 시선들. 어떤 것은 연민이 섞여 있었고 어떤 것은 더 차갑고 날카로우며 거의 의기양양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무시하려 애쓰며 천의 무늬를 살피는 척했지만 공기는 말하지 않은 단어들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그들 중 가장 입이 가벼운 나엘이었다. 그녀는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다인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은 아니지? 다인은 나엘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머뭇거리며 나왔다. 네? 뭐려? 다른 아주머니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어떤 이는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갑자기 손에 든 천에 매료된 듯 했다. 나엘이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태율 씨 말이야. 윤세아랑 저녁마다 붙어 다니는 거. 동네 사람 절반은 봤어. 정말 몰랐어? 그 말은 다인을 강타했다. 순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방금 들은 말을 되돌릴 수 있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나예리는 코웃음을 쳤지만 다른 아주머니인 좋은 소리 그녀를 말리려 했다. 예리씨, 그만해. 저분 놀란 거 안 보여?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상처는 새겨졌다. 다인의 손은 계산대 가장자리를 붙잡은 채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연민, 비난, 승리감.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마트를 뛰쳐나왔다. 옷감과 웅성거림을 뒤로 한 채. 집에 도착했을 때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서자마자 억눌렀던 흐느낌을 터뜨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집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에 놀란 가은이와 지안이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에 겁을 먹고 엄마 곁에 매달렸다. 부엌에서 달려나온 서 여사는 무너져 내린 며느리의 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애야, 무슨 일이냐? 그녀는 걱정으로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물었다. 다인은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을 뱉어냈다. 거칠고 부서진 단어들이었다. 태율 씨가 그 여자랑 윤세아랑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굳어지고 진실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눈빛이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녀는 다인 곁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쉿, 그만하거라.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게 해선 안 된다. 다인은 서 여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흐느낌은 마프웨이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서 여사는 다인의 떨림과는 대조적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굳게 안았다. 내 말을 잘 듣거라. 그게 사실이라면 태율이가 스스로에게 망신을 준 거지? 네가 아니야. 알겠니?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란 말이다. 다인은 새로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자 몸을 떨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 얼굴을 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서 여사는 수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그를 마주해야 한다. 가은이를 위해서, 지안이를 위해서. 그리고 네가 무너진 모습을 그에게 보여줘선 안 돼. 아직은. 그가 떠나겠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하게 해라. 그때까지 너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 말은 폭풍 속의 닭과 같았다. 다인은 배신감에 심장이 두 동강 나는 와중에도 그 말에 매달렸다. 완벽했던 가족의 그림은 금이 같고 아무리 단단히 붙잡으려 해도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날 저녁 태율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11월의 공기가 차갑고 날카롭게 그의 외투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안방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다인은 식탁에 앉아 마치 자신을 지탱하려는 듯 손을 나무 위에 평평하게 눌렀다. 서 여사는 난로 근처에 있었고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침착함으로 아들을 쫓고 있었다. 태율은 의례적인 인사는 건너뛰었다. 그는 문을 닫고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이야. 이미 들었겠지. 나 세아 씨랑 같이 있어. 사랑해. 그 말은 공기를 둘로 가르는 듯 했다. 다인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자신이 삶을 함께 쌓아온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는 것은 그의 얼굴에 새겨진 결의뿐이었다. 더 이상 몰래 만나고 싶지 않아. 그는 거의 사무적인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 짐 싸.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 난 세아 씨를 여기로 데려올 거야. 그 사람 집은 살기가 변변치 않아서. 이 집이 더 나아. 걱정 마. 애들 부양은 할게. 버리진 않을 거야. 다인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 말들은 마치 강타처럼 그녀를 때렸다. 가라니? 그녀가 모든 식사를 준비하고 모든 커튼을 꿰매고 문틀에 아이들의 성장을 한 뼘 한 뼘 표시해온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라니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다인이 목소리를 찾기도 전에 서 여사의 의자가 바닥에 날카롭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일어서서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태율아.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어. 그리고 네가 다인이랑 애들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태율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시작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해 못해요.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 서 여사는 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너는 네 아내에게 망신을 주고 네 맹세를 어겼다. 그리고 이제 네가 멋대로 아내를 내쫓고 내 지붕 아래 다른 여자를 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그는 턱을 꽉 다물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엄마가 모든 걸 통제할 순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서 여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에겐 이미 인생이, 가정이 있었다. 그리고 넌 그걸 내팽개치고 있어. 하지만 네가 떠나고 싶다면 그건 네 선택이다. 네가 할 수 없는 건 우리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남은 것까지 파괴하는 짓이야. 다인이와 아이들은 여기 남는다. 네가 나가. 잠시 동안 집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태율의 손이 쥐었다, 펴졌다 하며 그의 분노가 어머니의 움직일 수 없는 의지와 충돌했다. 그러다 천천히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다인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배신감으로 멍든 다른 한편은 그녀를 침묵하게 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흘러 넘쳤고 그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태율은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방 안을 울리는 마지막처럼 느껴졌다. 다인의 몸이 무너져 내리며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억눌렸지만 날것의 흐느낌을 터뜨렸다. 저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랑해요, 어머니. 지금도 멈출 수가 없어요.
서 여사는 그녀 곁으로 다가와 옆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다인을 팔로 감싸 안았다. 살아야지. 살아야만 하니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가은이를 위해서, 지안이를 위해서. 그 애들은 그 사람보다 네가 더 필요해. 알겠니?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다. 다인은 시어머니의 품에 기대었다. 그녀의 눈물이 늙은 여인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서 여사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인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닻이었다. 그날 밤 권신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침묵 아래에는 산산조각 난 가족의 무게와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연약한 결의가 놓여 있었다. 태율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다인은 전날 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잠을 깼다. 그의 장화는 더 이상 문가에 놓여 있지 않았고 그의 외투도 옷걸이에 걸려 있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모든 곳에서 날카롭고 부인할 수 없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다. 아이들은 아침밥을 먹어야 했고 아궁이에는 불을 떼야 했다. 그리고 서 여사의 꾸준한 존재는 다인에게 멈춰 서 있는 것은 선택지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며칠 안에 다인은 결정을 내렸다. 읍사무소로 다시 출근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몇 년 전 가은이가 태어났을 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제 집은 안식처라기보다 배신으로 상처 입은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일은 그녀는 생각했다. 무너져 내리는 대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목적을 제시해 줄지도 모른다. 읍장인 박상훈은 그녀를 기꺼이 다시 받아주었다. 그는 그녀를 정확하고 성실하며 신중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모든 작은 마을의 사무실이 의지하는 그런 자질들이었다. 다시 와주셔서 기쁩니다, 다인 씨. 그는 첫날 그녀에게 장부더미를 밀어주며 말했다. 언제나 서류는 넘쳐나는데 손은 부족하거든요. 사무직의 리듬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세부 사항들을 다시 배워야 했고 읍내 업무의 흐름에 다시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다인은 결연한 태도로 각 업무에 임했다. 그녀는 허가증을 정리하고 회의록을 분류하고 예산을 맞추었다. 이 모든 것을 조용한 규율로 처리하여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발밑의 땅이 단단하게 느껴졌다. 집에서는 서 여사가 불평 없이 아이들을 도맡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한적한 길을 건널 때 지안이의 손을 잡았으며 오후에는 작은 집안일과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아이들을 바쁘게 했다. 가은이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충청도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고 아직 어린 지안이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다인은 일하는 동안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었다. 가끔 우편으로 봉투가 도착하거나 문 밑으로 접힌 수표가 들어오곤 했다. 태율이 보낸 돈이었다. 약속대로 그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다. 하지만 다인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매번 받은 돈을 서랍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다. 자신을 그토록 공공연하게 배신한 남자에게서 온 돈을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써야 한다. 서 여사는 한 번 이상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이잖니. 그 애들은 그 사람 책임이기도 해. 다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못하겠어요, 어머니. 아직은요. 이렇게는 안 돼요.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리고 그들은 해냈다.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인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으며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와 손수 만든 선물로 축하해 주었다. 읍사무소에서의 일은 가족이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안정을 제공했다.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잠든 후 다인은 종종 부엌 식탁에 앉아 집으로 가져온 서류들을 따뜻한 등불 아래에서 들여다보았다. 때때로 피로로 눈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힘이란 그녀는 깨달았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불러내야 하는 것이었다. 이웃들은 동정과 감탄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떤 이들은 태율과 윤세아의 불륜에 대해 속삭이며 그 모든 불명예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다인에 관해서는 그 속삭임이 부드러워졌다. 보기보다 훨씬 강한 여자야. 그들은 말하곤 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 다인에게 이웃들의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고 그들의 작은 얼굴이 안심하고 잠드는 것을 보는 것,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 알미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의지를 주었다. 슬픔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할 때조차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가 한때 매달렸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은 더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았다. 바로 결이었다. 다인은 이 삶을, 이 배신을, 이 갑작스러운 홀로서기를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하루하루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12월이 회색 하늘과 살을 내는 바람을 몰고 마을에 내려앉았다. 외투를 뚫고 들어와 모든 것을 멈추게 할 것 같은 그런 추위였다. 몇 주 동안 다인은 꾸준하지만 기쁨 없는 리듬으로 하루를 보냈다. 읍사무소에서의 일, 아이들 돌보기, 집안 살림 꾸리기. 크리스마스 생각은 그녀를 둔한 통증으로 가득 채웠다. 늘 나무를 베어오는 것은 태율이었고 아이들이 흥분해서 뒤를 따르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집안으로 나무를 들여오는 것도 그였다. 올해 그녀는 텅 비어버릴 휴일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설이 내린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다인이 문을 열자 태율이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흩어지고 있었고 그의 눈은 아래를 향했지만 희망에 차 있었다. 그의 뒤에서 가은이와 지안이가 달려와 순식간에 얼굴이 환해지며 그의 곁에 섰다. 아빠, 우리 트리 사러 가도 돼요? 지안이가 작은 손으로 태율의 외투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태율은 다인을 쳐다보며 기다렸다. 한동안 그녀는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듯한 고갯짓과 함께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래요. 애들 옷만 따뜻하게 입혀서 가요. 아이들은 태율이 트럭으로 그들을 이끌자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그들은 근처 나무 농장으로 향했다. 눈이 살짝 덮인 상록수들이 언덕을 가로질러 줄지어 있었다. 가은이는 앞서 달려가며 눈에 띄는 가장 큰 나무를 가리켰고 지안이는 작고 뚱뚱한 나무를 고집했다. 태율은 그들과 함께 웃으며 선택을 조율하기 위해 몸을 웅크렸다. 잠시 동안 마치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깨지지 않은 것처럼 몇 달간의 침묵과 배신이 단지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뺨이 상기된 채 태율의 도움을 받아 선택된 나무를 끌고 문으로 들어왔다. 태율이 나무를 스탠드에 세우자 거실은 소나무 향으로 가득 찼다. 창고에서 장식 상자들이 나왔다. 각각의 장식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다. 가은이가 유치원에서 만든 종이 천사, 지안이가 칠한 손도장별, 다인이 더 좋았던 시절에 샀던 유리 방울들, 그들은 함께 장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 여사는 의자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지켜보았고 다인은 가은이와 지안이에게 장식을 건네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신중했고 미소는 옅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마지막 장식이 걸리고 팝콘 화환이까지 주위를 두르자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트리를 감상했다. 그것은 부드러운 색색의 전구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라 다인의 마음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다인은 트리 곁에 머물렀다. 태율도 그곳에 있었다. 장식 하나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빛에 부드러워져 있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가 숨기려 했던 감정의 흔들림을 포착하기 전은 아니었다. 그리움과 고통이 그녀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율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장작을 가져다 주거나 뒷문에 삐걱거리는 경첩을 고치거나 현관에 부서진 계단을 수리하는 등 작은 행동들이었다. 그러다 그것은 일상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난로가에서 저녁을 보내는 자신이 버렸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남자의 조용한 발버둥침이었다. 서 여사는 지켜보는 눈으로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돕게 두었고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히게 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준 상처를 잊지 않았다. 다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밤이면 그녀는 그가 머무는 것에 항의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의 옷들이 서랍장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장화가 다시 문가에 놓였다. 밖에서 보면 권 씨 가족이 다시 온전해진 것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인의 가슴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그래야 할 때 미소 지었고 아이들과 함께 웃었으며 심지어 태율 옆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배신감의 기억은 표면 아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남아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집은 따뜻했고 트리는 아름다웠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진짜였다. 그러나 다인의 눈빛 뒤에는 조용한 아픔이 살고 있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픔이었다.
이른 봄 축축한 오후에 다인은 그녀를 보았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공기는 해빙기 흙냄새로 무거웠다. 다인은 읍사무소에서 막 돌아와 집에서 검토할 서류들을 양팔 가득 안고 있었다. 대문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담장 바로 너머 보도에 서 있는 한 인형을 발견했다. 윤세아였다. 한때 환했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거의 공허해 보였고 그녀의 몸은 따뜻한 외투 아래 연약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그것을 붙잡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이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듯이 옷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퀭했고 피로로 검은 태가 둘러져 있었다. 다인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하며 자신의 가정을 산산조각 낸 여자에게 뱉어낼 말들을 되뇌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윤세아의 표정에는 의기양양함도 승리감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절망만이 있었다. 다인 씨, 윤세아가 거의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인의 소매 끝을 잡았다. 제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다인의 본능은 움츠러들고 손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우린 서로 할 얘기 없어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딱딱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길가의 진흙탕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다인의 외투자락을 움켜쥐었다. 제발요. 그녀는 애원했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요. 저. 태율 씨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를 놔주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내 사람인데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은 날카롭고 잔인한 정직함으로 다인을 꿰뚫었다. 순간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때 그녀는 보았다. 윤세아의 손이 떨리는 방식. 그녀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는 듯 축 늘어지는 모습을. 그녀는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에 매달리고 있었다. 다인의 입술이 굳어졌다. 내가 당신한테서 뭘 뺏은 건 없어요. 가정을 파괴한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태율 씨가 돌아왔다면 그건 그의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니었어요. 윤세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다인의 외투를 놓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읍내 가장자리를 따라 흐르는 강둑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다인의 심장이 덜컥했다. 세아 씨, 멈춰요. 그녀는 팔에 안고 있던 서류들을 떨어뜨리고 서둘러 그녀를 뒤쫓으며 외쳤다. 하지만 윤세아는 불안정한 걸음으로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마치 이미 세상의 무게에 굴복한 듯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다. 최근 내린 비로 강물은 불어나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곳에 서서 그녀는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유리알 같았고 초점이 없었다. 더는 못하겠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위해서도, 이야기를 위해서도 지금 끝내는 게 나아. 안 돼요. 다인은 거리를 좁히며 소리쳤다. 하지만 윤세아는 이미 앞으로 발을 내디뎠고 그녀의 몸은 물살을 향해 기울어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인은 그녀를 따라 뛰어들었다. 물은 충격적으로 차가웠다. 머리 위로 물이 덮치자 폐부가 타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쳤고 미친 듯이 주위를 살피다 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윤세아의 외투를 발견했다. 온 힘을 다해 다인은 그것을 붙잡고 그녀를 위로 끌어올렸다. 정신 차려요. 다인은 소리쳤지만 윤세아는 그녀의 팔에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감기려 하고 있었다. 다인은 강둑을 향해 발길질하며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발길질이 근육을 태우는 듯했다. 물살은 거셌지만 그녀는 그것에 맞서 싸웠다. 이 여자, 심지어 이 여자마저도 그녀가 품고 있는 생명과 함께 익사하게 둘 수 없다는 원초적인 무언가에 힘입어 마침내 진흙투성이 강기슬게 이르렀을 때 다인은 윤세아를 땅 위로 끌어올리고 자신도 가슴을 헐떡이며 그녀 옆에 쓰러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더듬거리며 윤세아의 가슴을 압박하며 물을 뱉어내게 하려 했었다. 제발! 다인은 숨을 헐떡이며 몸을 숙여 인공호흡을 하며 반응이 있기를 기도했다. 고통스러운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다 윤세아가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서 물을 쏟아냈고 격렬하게 기침을 하며 숨이 돌아오자 몸을 떨었다. 다인은 안도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에서 떨어지는 강물과 섞였다. 그녀는 흠뻑 젖은 외투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에 대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최다인입니다. 군청로 옆 강둑이에요. 임신한 여자가 물에 빠졌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축축한 공기를 갈랐다. 구급대원들이 강둑으로 서둘러 내려왔다. 그들의 부츠가 지늘게 빠지며 윤세아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녀의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담요로 감싸고 들것에 묶었다. 다인은 몸을 감싼 채 떨며 뒤로 물러섰다. 몸은 아팠지만 그들이 윤세아를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구급대원이 그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가 저분과 아기 목숨도 구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맡겠습니다. 다인은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힌 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구급차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극심한 피로의 파도에 휩쓸렸다. 그녀는 한때 증오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쫓아 강물에 뛰어들었고 어쩐지 예상치 못한 것을 얻어나왔다. 그것은 부서진 후에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었다. 강가 사건 이틀 후 다인은 윤세아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책임감, 어쩌면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 자신의 경쟁자를 구한 행위에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군립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옅은 벽돌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울리는 목소리들이 복도를 채웠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에게 윤세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차트를 흘끗 보고는 2층을 가리켰다. 다인의 발걸음은 느렸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숨이 가빴다. 그녀는 산부인과 병동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위에서는 모니터가 부드럽게 삐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보았다. 태율이 윤세아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다정하고 보호적이었으며 마치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녀 곁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남자의 자세였다. 창백하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는 윤세아는 그를 마치 온 세상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인에게 그 광경은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맥박이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이 남자는 그녀의 식탁으로 돌아와 그들의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마치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듯 아이들을 잠자리에 눕혔던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여기서 그들의 가정을 산산조각 낸 여자에게 똑같은 다정함, 똑같은 헌신을 바치고 있었다. 다인은 갑자기 돌아섰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타일바닥에 너무 크게 울렸다. 그녀는 복도를 서둘러 걸어 병원 문을 나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쯤 그녀의 슬픔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굳어졌다. 그녀는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장에서 태율의 셔츠를, 구석에서 그의 장화를, 욕실 선반에서 그의 면도 용품을 꺼냈다. 각각의 물건들이 바닥에 쌓여가는 덤이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손은 분노에 힘입어 더 빠르게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는 옷장에서 낡은 더플백을 끌어내어 모든 것을 쑤셔넣기 시작했다. 소란에 놀란서 여사가 들어왔다. 다인아, 지금 뭐하는? 그녀는 태율의 물건 더미를 보고는 말을 멈췄다. 그 사람 나갔어요. 다인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영원히 끝이에요. 병원에서 봤어요. 그 여자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지만 그녀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마치 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서 여사의 얼굴이 굳어지고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눈에 뒤섞였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다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네가 그를 내보내는 게 맞다. 남자는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용서는 나약함이 될 뿐이야. 넌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어. 다인은 잠시 멈췄다. 그녀의 가슴이 들썩였고 손은 태율의 셔츠 한 장을 꽉 쥐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결혼 초창기, 웃음, 그리고 한때 그의 아내라는 것에 느꼈던 자부심. 하지만 병원에서의 이미지가 다시 밀려오자 배신감의 무게가 그리움의 흔적마저 꺼트려버렸다. 더플백의 지퍼가 잠겼을 때 그녀의 결정은 확고해졌다. 그날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태율의 귀가를 알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인은 그의 발치에 가방을 던졌다. 가져가요. 당신은 더 이상 여기 살지 않아요. 다인아, 내 말 좀.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니요. 그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더는 듣기 싫어요. 그 여자한테 가요. 누구한테든 가요. 하지만 여기엔 다시 돌아오지 마요. 절대로. 잠시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태율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은 다인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옮겨졌다. 마치 지지를 구하는 듯했다. 하지만서 여사의 눈은 차가웠고 턱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인이 말이 맞다, 태율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넌 이미 이 다리를 너무 많이 불태웠어. 태율은 패배감에 고개를 떨궜다. 다른 말 없이 그는 돌아서서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지붕 아래 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읍내 반대편에 있는 형의 집에서 임시거처를 구했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권신의 집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다인은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눈물로 흐려진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처음으로 그녀의 결심이 최종적인 것으로 느껴졌다. 더 이상의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고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것을 고치려는 환상도 없을 것이었다. 전화는 가을의 냉기가 마을에 내려앉은 10월의 어느 흐린 아침에 걸려왔다. 다인은 읍사무소에서 허가 서류 더미를 분류하고 있을 때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고 낯선 목소리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권다인 씨 되십니까? 국립병원입니다. 윤세아 씨에 대해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출산 중 합병증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지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인의 손은 손마디가 하얘질 때까지 수화기를 꽉 쥐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절차와 다음 단계를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직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만 들릴 뿐이었다. 윤세아가 죽었다. 발신인의 어조는 더 딱딱하고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아 씨는 법적 배우자나 등록된 직계 가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군청 아동복지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영아는 보호 조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인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희미하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침묵 속에 앉아 보이지 않는 책상 위 서류들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태율에게 소식을 전했다. 그는 형의 차고 옆에 서서 손에서 기름을 닦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메시지의 무거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가 떠났어요, 태율 씨. 윤세아 씨가 출산을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기는 살았대요. 잠시 태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는 벽에 비틀거리며 기댔다. 떠났다고. 그가 속삭였다.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기는? 아들이래요. 다인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 병원에서 데리고 있대요. 당신이 가서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야 한대요. 다음 날 태율은 잃어버린 생명과 막 시작된 생명, 두 삶의 무게를 짊어진 듯 굽은 어깨로 병원에 들어섰다. 병원 직원들은 임상적인 무심함으로 절차를 설명했다. 혼인증명서도 출생 기록에 이름도 없이. 그는 아직 법적 권리가 없었다. 그는 인지신고서에 서명했다. 펜이 양식을 긁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서명으로 아이는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그의 자식이 되었다. 간호사가 마침내 아기를 그의 팔에 안겨주었을 때 태율의 가슴은 흐느낌 반, 한숨 반인 소리로 들썩였다. 아기는 병원 담요에 쌓여 있었고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으며 존재의 노력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태율은 마치 부서질까 두려운 듯 아기를 안았고 그의 눈물이 아기의 부드러운 뺨 위로 떨어졌다. 네가 남은 전부야. 그가 속삭였다. 맹세할게.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한편 군청 아동복지관은 서류를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는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에겐 아버지가 있었다. 윤세아의 장례식은 작았고 그 간소함이 거의 황량할 정도였다. 그녀에게는 근처의 가족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한때 그녀에 대해 험담했던 공동체 외에는 지역교회가 나서서 꽃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녀가 존엄하게 묻힐 수 있도록 했다. 몇몇 이웃들이 참석하여 묘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다인은 가지 않았다. 그녀는 가은이와 지안이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그녀의 마음은 그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젊은 여인에 대한 슬픔과 그녀가 남긴 아이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찢어졌다.
서 여사가 그녀를 대신해 참석했고 나중에 말하기를 윤세아가 살아생전 따라다녔던 비난의 무게 없이 조용하고 정중한 장례식이었다고 했다. 장례 후 태율은 권씨네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은 몸에는 너무 큰 카시트에 아기를 태우고서 그는 현관에서 멈춰섰다. 그의 더플백은 여전히 형의 집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팔에는 새로운 것, 연약한 희망이 있었다. 그는 먼저 어머니에게 아기를 소개했다. 서 여사는 가까이 다가가 경이로움에 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이구나. 그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중얼거렸다. 정말 예쁘구나. 태율아. 태율은 힘겹게 침을 삼켰다. 하람이라고 지을까 생각 중이에요. 권하람. 강하고 앞으로 잘 나아가라는 의미로요. 서 여사는 눈에 눈물이 어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람이 잘 어울리는구나. 태율은 할머니의 팔에서 아들이 몸을 뻗고 꼼지락거리는 것을 지켜보며 상실의 크러싱 무게와 희미한 구원의 불꽃을 동시에 느꼈다. 윤세아는 떠났지만 그녀의 아이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전에 실패했던 것, 즉 자신에게 의존하는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굳건히 지켜주는 것이 그의 의무이자 기회였다. 비록 금이 가고 멍들었지만 권신의 집에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그 벽 안에 있었다. 비극과 가능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작은 아이였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낡은 집은 다르게 숨쉬는 듯했다. 그 침묵은 새로운 생명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깨졌다. 태율이 마침내 아기를 팔에 안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마치 들어갈 권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사람처럼 문턱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서 여사는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즉시 그의 가슴에 안긴 작은 꾸러미로 향했다. 어머니,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람이에요, 제 아들이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 여사는 나이 들어 떨리지만 정신만은 굳건한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듯이 아이는 뒤척이다가 이내 안정을 찾고 그녀의 어깨에 작은 얼굴을 기댔다. 손자를 내려다보면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다.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거란다. 다인은 부엌 문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몸을 굳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안의 모든 세포가 뒤로 물러서서 자신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남자와 자신 사이의 벽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선이 갓난하기, 작게 쥐었다 펴는 손, 조용한 공간을 채우는 부드러운 숨소리에 닿았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 태율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다인 씨,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 내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걸 망가뜨렸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람이를 위해서, 이 아이는 나 혼자 서투르게 키우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잠시 동안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낡은 마룻바닥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아기의 희미한 뒤척임으로만 깨지며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 여사의 시선은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옮겨지며 기다렸다. 마침내 다인이 앞으로 나섰다. 천천히, 거의 마지못해 그녀는 팔을 내밀었다. 서 여사는 잠시 망설인 후 아기를 그녀의 팔에 안겨주었다. 무게는 다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벼웠지만 그것은 그녀를 그 자리에 뿌리내리게 했다. 그녀는 작은 얼굴, 이제 막 뜬 눈, 잠결에 움찔거리는 입술을 내려다보았다. 가슴 속에서 따뜻함이 솟아올랐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온기였다.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죄나 어머니의 비극에 대한 어떤 죄책감도 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생명이었고 새롭고 연약하며 보살핌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인의 눈이 갑작스러운 눈물로 타올랐다. 그녀는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다. 그녀의 몸은 가은이와 지안이가 어렸을 때의 움직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꼈다. 태율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끼며 지켜보았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그의 순간이 아님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것은 그녀의 순간이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집은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조용함으로 채워졌다. 가은이가 호기심에 발끝으로 다가왔고 지안이가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엄마의 팔에 안긴 아기를 보고 그들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가은이가 속삭였다.
다인은 아이들을 흘끗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서 여사를 보았다. 그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아이들은 더 가까이 다가와 경이로운 눈으로 새로운 이복 동생을 들여다보았다. 지안이가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주먹을 건드렸다. 아기는 뒤척이며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꽉 쥐었고 지안이는 킥킥 웃었다. 다인은 자신의 입술이 작은 미소를 그리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고통과 배신, 그녀가 흘렸던 모든 눈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녀가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삶이 그들에게 새로운 장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늦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서 여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 다인은 거실 구석의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기는 그녀의 가슴에 기대어 고르고 따뜻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의자의 부드러운 삐걱거림과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의 째깍거림뿐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젖은 뺨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넘겼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잘 자, 아가야. 이제 안전해.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은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본능적이고 무방비하게 튀어나왔다. 마치 아기가 자신의 살과 피인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드러워졌다. 태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린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빼앗긴 후에도 여전히 연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한때 믿었던 완벽한 가족의 그림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더 강한 무언가가 서 있었다. 배신당했지만 쓰라림이 자신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도 그를 키울 마음을 찾을 수 있었던 한 여인의 조용한 회복력이었다. 권신의 집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다인은 생각했다. 그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었다. 그녀의 팔에 안긴 연약한 생명, 침대에서 잠든 아이들, 그리고 견뎌내기 위해 자기 안에서 발견한 힘. 결국 이 가족을 정의하는 것은 태율의 선택도, 마을의 험담도, 뒤에 남겨진 상처도 아니었다. 그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힘, 연민, 그리고 부서지기를 거부한 한 여인의 조용한 용기였다.